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릉대문 창신동으로 한번 저희가 가볼 텐데요. 공공공간에 신유래님 그리고 홍성진님의 지역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짜투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공공성을 실험하는 공공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글자가 굉장히 낯설어서 어떻게 읽어야 되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숫자 0이고요. 저희가 공이라고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좀 비어있으면서도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길 바라는 그런 공공성을 새롭게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역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라는 주제로 저희가 했던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예술가로서 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진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해보고 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술가가 돼야 되지? 그리고 나는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왜 예술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갤러리나 미술관에 갇혀있는 그런 예술활동 말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참여를 통해서 서로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희를 좀 이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와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또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만났던 지역이 바로 창신동인데요. 저희는 예술가로서 지역을 관찰하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주민들이랑 공유하고 조금 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저희가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창신동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창신동은 여기 동대문 의류시장에 있으면요.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이제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이제 마을인데요. 거기에는 소규모 봉제 공장이 약 980여 개가 있다고 해요. 창신동이랑 수림동을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봉제 공장이 있는데요. 이 봉제 공장에는 되게 좀 많은 지역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첫 번째 문제가 요즘에 다 옷이 한국에서 만드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제 제작된 것들을 저희가 입게 되는데 그 창신동의 봉제 공장에서도 이런 해외의 저렴한 생산들 때문에 동대문의 도매시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저렴한 해외 생산이랑 같이 임금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점점 비수기도 길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굉장히 바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성수기 때는 굉장히 길어져서 뭐 12시를 넘어서 뭐 새벽 2, 3시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지역의 고민을 공유하고 조금 새로운 공공성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저희의 이렇게 좀 작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주민들,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든 이런 누구든지 그리고 뭐든지 가능한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지역의 그런 봉제 산업이 쇠락하는 문제들, 그리고 저렴한 임금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비수기하고 점점 길어지는 비수기에 대한 문제들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같이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정책적인 움직임, 시민사회에서 움직임과 더불어서 예술가의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문제들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자투리 쓰레기였어요. 지역에 성수기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이런 지역의 자투리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옷을 만들 때 나오는 자투리 쓰레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깨끗한 천이고 옷이 만들어질 때 잘려지는 어떤 부분들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항상 저렇게 되게 좋은
재료들을 왜 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조금 더 이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만 의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다 천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1일 의자로 아이들이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볼 수 있는 자원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좀 낯선 예술가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동업자로서 이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이렇게 자투리 천을 활용해서 쿠션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아까 오늘만 의자에서는 하루만 쓸 수 있는 의자였지만 실제로 정말 좀 깨끗한 이런 그 백에다가 담게 되면은 정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 주변에 있는 봉제 공장들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쿠션을 만들고 아이들랑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수기 때 나오는 게 하루에 22톤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 자투리 그 방석 쿠션을 사주셔도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또 조금 전환한 게 아예 그러면은 자투리가 없는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투리 제작을 할 때부터 이런 자투리 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으로 이런 디자인들을 조금 더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핑크색 부분이 다 버려지는 부분이에요. 옷을 만들 때 원래.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약간 퍼즐 맞추기식으로 여기 두께어 맞춰보고 저기 두께어 맞춰보고 하면서 좀 자투리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줄여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이 셔츠를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입고 있기도 하고요. 모델도 하고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올해도 이렇게 또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바로 5%와 50%의 법칙인데요. 5%는 앞서 말했듯이 자투리 천이 5% 이하로 버려질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이고, 바로 50% 법칙은 지역의 비수기의 문제, 어떤 노동 임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제작자에게 가는 공인비로 잡은 금액이었어요. 대부분의 SPA 브랜드에서는 제작자에게 가는 그런 공인비가 거의 한 7%, 5%,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저희의 몫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되게 부풀려진 그런 유통비를 줄이고 좀 더 공정한 임금으로 이 제작자에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5%와 50%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조금 더 지역의 비수기 때 이런 제로 웨이스트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수기 때 고부가 같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매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요, 지역사회 안에서 점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점프스쿨은 기존에 있는 지역 아동학습센터에 봉사자를 공급하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저희에게 청소년들과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사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학습센터와 굉장한 파트너십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H점프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센터는 15개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점프 대학생에 대한 대학생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보시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2개월, 3개월 짧은 단기간 내에 활동을 마치고 떠나기도 하는데 저희 점프는 1년 이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자가 관찰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친구는
수학에 대한 재능이 되게 많은 친구였었는데요.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하는 친구들이 항상 2개월, 3개월만 하고 떠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ADHD 성향이어서 다들 뭐 멀리하고 기피하고 했었는데 저희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서 보니 한 6개월 이상이 지속됐는데 뭐 수학 계산력이 굉장히 빠르더랍니다. 그래서 붙잡고 수학 공부를 계속 시켰더니 수학 20점에서 80점으로 오르는 등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기간 활동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관계가 형성이 잘 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학습 성적이 많이 오르는 등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스점프스쿨은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 에이스점프스쿨 그 학생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에이스점프스쿨 외에 사단법인화를 통해서 지역형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실 점프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시면요.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연계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그 에이스점프스쿨에서 보셨듯이 학습기관, 이미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 지금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역 아동센터와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다층적인 파트너십이라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가치 있다고 믿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점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델 확산 스케일업의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에이스점프스쿨이 기업과 공공기관과 함께하고 있지만요. 이게 다양한 대학교, 지역, 또 다양한 정부 주체, 공공기관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시작한 단원고 3학년 회복을 위한 점프 멘토링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2주가 되었고 참여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단원고등학교, 점프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재학생 자원봉사자는 총 50명이고요. 단원고 3학년 참여 학생은 지금 238명인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50명 중에 그 단원고 출신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같은 아픔을 지닌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안산시를 돕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고3 학생들 진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입시 교육이 빨리 시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 그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동기부여, 정서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안산 지역에 튼튼한 공동체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점프 안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점프 안산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기 그 장점 이런 걸 파악, 건전한 학교, 공동체 회복, 저희 점프의 가치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다른 건데요. 고려대학교 성북고와 함께하는 점프 멘토링 장학금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그것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또 점프가 함께하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성북구 지역 내 학습센터에 파견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북구는 저희 그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의 날개짓이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처럼 사업 예산을 그 사업에 그대로 투여하고 결과 나오는 거는 약간 무관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에서 어떤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공공으로 수행을 하고 공무원들은 이게 수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차이가 2~3명의 자살자로서 다 분별이 되거든요.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청하기로 위험한 동이라고 하니까 좀 빨간색이 좀 위험한 동이라서 3개를 선정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 참여하는 그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매달 그분들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모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런 게 그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형태이기 위해서 동네 모임에서 각자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의료 협동조합의 전문 인력과 함께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 단위도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네에서 건국도민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단체들 각자 하던 게 이걸 아까 앞에 나온 컨소시엄 단체와 함께 어떤 복지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이제 같이 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자원들 같이 연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꼭 외부적인 자원이 아니더라도 주 우리 협동조합 내 자원봉사 센터로서의 전망을 가지면서 동네를 확대해 나가고 정규적인 행복 드림이 자원봉사 학교처럼 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가 좀 고민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모델이 그 전에 자살 예방 사업을 대중적으로 한 게 민간 차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꼭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지하계층을 지원한다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살자라는 그래서 꼭 우리가 좀 자살 예방의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IB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막상 서울시가 좀 대화를 나누면서는 그 관계망이 넓어진다든지 질적인 척도가 개발되지 않고 단순히 몇 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가는 횟수가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좀 SIB 적용 자체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협동조합 송옥신나의 박홍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일거리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8개의 대학이 있고요. 청년들과 직장인들, 1인 생활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구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고 거기 일하시는 상인들은 어디 있고 주위의 지역 환경이 어떤가 하는 이런 연구 사업들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지역에서 자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도를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성북 사용 설명서라는 성북에 있는 공간 자원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자원들을 모은 이런 매핑 작업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콘텐츠 수익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협동조합이 저희가 20명 가까이 되는데 계속해서 확산하고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모델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 매핑 스쿨이라는 것들을 기획해서 주민 에디터라든지 로컬 마케터들을 이제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원들과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역 포털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주위에 혹시 개발자가 계시거나 투자하실 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미션이 아니라 청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미션이 해결된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할 이유들과 존재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함께 하고 싶거나 아이디어 제안하실 분들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301689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여러분 신당동 하면 뭐 떠오르시죠? 바로? 떡볶이죠. 떡볶이 말고 또 있어요. 신당동에 보면 혹시 중앙시장 아시나요? 이게 그 44년 정도 된 그러니까 이게 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재래시장 밑에 지하 상가가 있어요. 약 한 44년 정도 된 건데 예전에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간첩이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이슈랑 맞물려서 생긴 그런 지하 공간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공간이에요. 굉장히 지금 열악하죠, 그죠? 와보신 분들은 좀 다르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열악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사진이 아니에요. 요거는 2009년도 개관하기 전 사진이에요. 자, 개관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게 약 그 지하 상가가 약 800m 정도 되고요. 현재 여기에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이제 공방들의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낮 시간에 오시면 꽤 재밌습니다. 보는 재미들이. 4년 동안 기본적인 창작 공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공공미술이나 1년에 한 번씩 지역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 활동들을 저희가 쭉 해왔었죠, 이제. 근데 마침 201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저희가 그 작년 10월 31일 날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지역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에 살고 지상에는 시장이 있죠.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퍼포먼스가 좀 필요했는데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지하로 넣어서 바깥으로 다시 뽑아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올해도 10월 31일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본행사는 떡입니다. 이 떡은 지역 주민하고 예술인들이 같이 손으로 다 이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하에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현재.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하에서 이제 저희들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좀 재밌게 합니다. 예술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해요, 합창.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로. 그 볼륨이 최고인가요? 일단 저희 이름은 뭐냐면 저희 협동조합 이름은 저희가 공예입니다. 공예 기본적으로 크래프트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아트 두 개의 합성어가 이제 크라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건 사실 몇 년 전에 폐간된 잡지 이름하고도 동일한데요. 현재 소멸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름을 가져왔고요. 자, 저희의 미션은 뭐냐면 일단 저희는 출발 자체가 그 레지던시예요. 그 서울문화재단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산하에 한 10대 개 정도 되는 레지던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예 파트고 기존 레지던시로는 그 많은 한계들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지점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작가의 성장을 돕는 지속 가능한 공동 기반. 그래서 공동 기반이라는 것은 작가들끼리의 공동도 되겠지만 협동조합하고 어떤 공공, 재단하고의 그런 공동도 포함됩니다. 이런 3D 교육도 병행했고요. 여기 이제 제 목걸이에 걸려 있는 게 이걸 만든 겁니다. 저도 2주 만에 배워가지고 금속 작가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뭐 F8형 교육들 등등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큐레이터가 또 내부에 있어가지고 저희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공공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저희들이 따라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다 그러니까 재단 쪽도 물론 도와주시긴 했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었죠. 예, 감사합니다. 지역 재생이라는 관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초대받은 이제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에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서 어떤 트렌드를 안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 그렇게 읽혀서 초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릴리쿰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게 된 이제 계기가 된 땡땡이 공작이라는 팀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혁신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는 자기 삶을 혁신하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놀 권리를 누리고 싶다, 노는 권리. 우리의 노동이 너무나 피곤하다. 즐겁게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좀 생산적인 놀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일과 자립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저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땡땡이 공작. 땡땡이를 치듯이 만드는 행위를 어떤 생산적인 일탈 활동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뭐 거창하게 선언도 하고 놀면서 만들고 만들면서 논다. 또 선언 두 번째는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힘을 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만들면서 노는 경험들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뭐 레고 가지고 어린이들만 레고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레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레고를 간단한 전자회로와 결합해서 가지고 놀아보는 경험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 이제 아이폰을 자가수리하는 워크숍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쳐 쓰는 경험들이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네 번째 꽁냥꽁냥 공장이라는 거는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메이크업 페어라는 큰 축제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데 첫 번째 해에 이제 그게 진행되기 전에 뭔가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페이크 페어라고 해가지고 미리 커뮤니티들끼리 만나서 만들면서 노는 그런 행사들도 해봤었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만들면서 놀 수 있는 어떤 가족 워크숍 이런 것도 진행을 해보고 또 좀 어처구니 없지만 유명한 SF 영화의 특수 효과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영화를 찍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쭉 워크숍 위주의 활동들을 쭉 하다가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이제 생산적 일탈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삶 속으로 좀 스며들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를 일탈로 보던 우리의 시선이 조금 일상이나 환경이나 관계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현실화해서 이태원에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미션은 제작자들의 살롱이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작자들이라는 그 정의가 누구나 제작자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만을 강요당하면 그런 생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만든 제작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요일에 한해서 그 공간을 개방해서 멤버십들이 와가지고 만드는 도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작은 목공실, 뭐 암실, 그리고 뭐 도자 작업도 할 수 있고요.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실험이 이런 것들의 기술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도한 부분이 많은 공방에서 이제 그런 공방 작업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배울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기술의 재료와 맛을 보자라는 취지로 맛보기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도자, 목공, 레이저 커팅 그리고 실크 스크린 이렇게 4가지를 한 달 동안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 진행 과정들을 보실 수 있고 이 과정을 들으시고 이제 멤버십으로 등록을 하셔서 꾸준히 작업하면서 자기 생산물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서 작은 커뮤니티 단위로 조금 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DIT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Do it yourself를 DIY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Do it together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만드는 건데 조금 이제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 이종결합으로 만들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만들기라는 작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당장 시작하기 쉬운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 의지를 기준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던져놨어요. 어떤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료, 뭐 나무, 뭐 흙,
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료랑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물건, 뭐 라디오, 컴퓨터, 뭐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는 상상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시도 이 뜨거운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몇 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아카이브전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공학도들이라는 모임을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자공학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구성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자공학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DIY뿐만 아니라 메이커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제작 문화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나왔지만 3D 프린터나 이런 디지털 제작 기술 그리고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차용해서 응용해서 써먹고 할 수는 있지만 정작 뭔가 내 것이 되기에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전자공학을 굉장히 아날로그한 것 같지만 좀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뭐 이런 니즈도 저희 안에서 발견을 해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환경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3D 프린터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제작 공간들을 200몇 개를 만들겠다 공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제조업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전체적인 제작 문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더 깊게 상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고민을 담은 또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부분에 대한 서울시도 어떤 좀 구상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 정도를 그 런던 사례 방문기와 더불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공간 자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도 그런 과거에 현금을 지원하던 전략에서 좀 공간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활용을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 좀 자산이 증식되는 그런 계기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우리 기반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사회적 경제 자치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한 구마다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구나 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이나 부지를 찾아내셔서 그래서 지역의 협의회들이 그 공간을 이제 재생해서 사용하면서 지역에 좀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데는 공동으로 몇 개 기업이 입주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창업팀들의 어떤 육성 공간도 만들고 공동의 교육장이나 여하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여러 사례들을 지역을 지켜보면서 이게 가능한 약간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자산에 대한 이 시민사회들의 어떤 경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슨 국민신탁제도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또 서울의 조례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래서 이제 그런 콜로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정책 활동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사실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그리고 여성들 또는 아빠들이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장하자. 뭐 이래서 이런 부분에 국가사회적인 책임을 이제 제기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사실 제도를 만들고 지금은 보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정착이 됐습니다. 사실 시민운동이 한국의 시민운동은 단순한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생활의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다라고 봐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또 정체도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특히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그런 어떤 위기도 맞고 있을 때 뭐 다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실은 그런 파트너가 돼서 또 이런 여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여하튼 초기 그런 뭐 생협의 활동이라든가 초기 성장기 사회적 기업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약간 규모화해봐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 그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2기의 그 사회적 경제 전략은 이런 등장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 때 이게 규모화하고 근원적인 변화, 서울의 그런 시스템 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사례를 좀 힘을 모으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막 정리도 해보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약간 서울은 이 1000명이라는 단위, 1000만 명이라는 인구를 놓고 사회적 경제 도시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00만 명 정도를 낳던 뭐 퀘벡주 정도가 그래서 많이 서울과 비교가 되고 또 서울이 좀 많이 교류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 퀘벡 같은 경우 저희랑 참 유사한 게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민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 기반을 가지고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써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가 꽤 부러워하는 유럽식의 정말 촘촘한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가 그 생존 기반을 만들고 또 사회에 계속 이렇게 순환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시 이런 커뮤니티의 어떤 자산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히려 이렇게 미션 유용력을, 그러니까 노동통합 조직들 아니면은 이제 공공의 서비스를 재디자인하는 조직들, 뭐 국내나 또는 국제적으로 지역 재생을 하는 조직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미션에 따른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식의 이제 지원 제도들을 계속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자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여하튼 첫 번째로 대규모로 여는 게 이 공간입니다. 여기 저희 센터 300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워낙 과거 이제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줬던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던 한 25,000평, 녹지까지 하면 3만 평이 넘는 부지인데 이 공간을 서울에 이런 사회혁신의 주체들이 모여서 막 실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프라를 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왜 서울 25개구 안에 이 서북 쪽에 은평구 한 곳에서만 일어나냐. 사실은 저기 강남 쪽에 무슨 일본인 학교가 이전해 나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홍릉 뭐 이쪽에 그 농어촌 연구소 그것이 또 지방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다수 이전하는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 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사실은 그 어떤 정책적인 수요와 그다음에 이런 시민사회의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된 공간으로 좀 다시 사용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 약간 권역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의 발견 이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개인이나 개별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 정책이 바로 커뮤니티 뉴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보시는 대로 한 39개의 지역을 정해서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핵심은 포럼이었어요. 그리고 지역
자원조사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가 가진 강점이 뭔지, 내가 여기에 결합시키고자 하는 내 의지를 막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로 지역의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이런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 결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생겨나는 이런 이제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도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부터 서울의 과거 뉴타운 정책이 이제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공실률도 계속 높고, 그래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하는 게 되면 주민 주도적으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0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계속 100몇십 개 지역이 이제 연이어서 후보지로 올라서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가까이에 다 있어요. 25개구의 골고루.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1호가 저기 마포 연남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봐요. 마포 연남동이 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마포에는 홍대도 있고 뭐 성미산 마을도 있고 마포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도 전국에 제일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된 주민들이 있거나 없어도 그런 지역 조직들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공동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발전 계획을 막 수립하고 뭐 이런 데에 남다른 속도감과 성과를 내주리라고 봤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공간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시자 뭐 이렇게 됐더니 이 경로당 뭐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한 층을 전국적으로 임대를 또 주십니다. 주민들 안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렇죠? 왜 누가 이렇게 사적 이익을 받는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냐. 사실 이런 일들이 저는 뭐 연남동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주민 참여형 또는 주민 주도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으로 막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의 마을 공간 안에서 이런 기회들, 이런 주민들과 좀 함께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좀 주도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의 서울에서 좀 중요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좀 돕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